유경수랑 친했어요. 예. 그러다가 참선 개헌하고 유신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문명자 선생하고 문명자 선생 남편이 반박정희의 기치를 들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백악관에 기자로 출입하면서 백악관의 최장기 출입 기자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언론인이에요. 이 문명자 선생이 쓴 책이 예. 내가 겪은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박정희 시대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가령 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한다면은 예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지금처럼 이제 올림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예. 이제 앞니마를 이 머리로 가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바로 이제 그 DJ하고 대통령 선거 붙었을 때였거든요, 박정희가. 예. 그래서 그때 이호 여사가 김대중 당시 후보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안에서 보던 이제 유경수 이분이 야, 나도 이거 남편 열심히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비서실에다가 각하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각하가 지금 대전에서 유세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경수가 그럼 나도 각하를 위해서 도움 주러 가자. 그러고 이제 간 거죠. 너무나 당연한. 김종필 증언에 의하면 유경수도 아주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잔인무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뭐 하여튼 그 얘기까지는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이 내용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갔더니 각하가 대전에서 유세를 안 하고 호텔에서 쉬고 계신다는 거, 유성 호텔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각하를 빨리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서실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박정희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하고 섹스 생각을 거기서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유경수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서로.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알몸으로 일을 벌이고 있던 박정희가 그 유경수를 보자마자 열받아가지고 옆에서 그 재터리를 들고 그대로 유경수 얼굴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유경수가 그 재터리를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다 이제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든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맨날 올백으로 넘기면서 올림머리하고 귀부인처럼 있었는데, 이 상처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니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로 이제 바꾼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박정희의 유성 재터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터리 사건이 그 뒤에 뭐, 넘버3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재털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막 그 원조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 뭐 또 김영욱의 죽음에 대해서도 문명자 회고록에 나오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김영욱이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와가지고 박정희가 서울 인근에 있는 폐차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일설에는 뭐 이 닭을 털어서 죽이는 뭐 거기에 넣었다고 하는데, 문명자 회고록에는 그 폐차장에서 차 안에다 가둬놓고 박정희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위에 엄청난 회자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정말 잔인하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이제 이 청와대 박정희 집무실에 있는 비밀금고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전도하는 비밀금고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치부는 가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문명자 회고록에 의하면은 당시 그 비밀금고가 3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박근혜를 주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이제 그 같이 12.12 쿠데타 세력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1.6 이후에 바로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그걸 갖다가 꿀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12.12 쿠데타를 위한 준비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명자 회고록에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그 내용들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박정희가 결코 청렴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부정의 어떤 자금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었다.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성을 안 해요. 읽어드리려고. 예. 박근혜 자서전 141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아버지의 피 묻은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빨면서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을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전해준 아버지의 옷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수술한다고 여기저기 찢어놓아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옷을 보고 있자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몇 년 전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빨던 기억이 스쳐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분도 아니고 부모님 모두 총탄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가혹한 이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핏물이 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옷을 빨며 남들이 평생을 울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니, 근데, 예. 뻥 같은데요. 아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예. 했을 때, 몸에 착용하던 유품들, 네. 피투성이가 된, 이거 어떻게 네. 보면 수사 대상이고, 아니, 뻥이지. 뻥이죠, 한마디로. 아니, 예. 지가 왜 빨아, 그거를? 어? 아니, 그러니까 빨아서 이제 뭐하게? 이게 이제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할 때, 예.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썼던 이제 자서전들인데. 네, 뻥이죠? 아니, 근데 어쨌든 자서전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게 뻥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이, 뻥이야. 내가 봤을 때 뻥인 것 같아. 네. 근데 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 이 사람이 예.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너무나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 아버지가 근대화의 기수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음해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그 일에 대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일반인들이 또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보안사령관 했던 그 강창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죠. 그죠? 민주당에서, 예. 예. 그것도 황당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유스트린 선포하기 한 달 전에, 예. 박정희가 잠깐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갔더니, 박정희가 거기서 탁 일본 군복을 입고, 예. 그리고 이 가죽 신발을 탁 신고, 왼손에 일본 군도를 딱 차고, 오른손에 가죽 채찍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가 기분 좋을 때는 옛날 생각하면서, 일본 군복 입고, 예. 칼 차고, 그리고 일본 노래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 거기에 더해서 가죽 채찍을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괜히 이게, 이런 골수 친일파가 어딨냐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말도 못하게 친일파인 거죠. 오죽 대단했으면 예전에 그 오노라고 하는 일본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이 오노가 박정희 취임식하고 나서 한국에 왔다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박정희와 나는 부자 관계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친일행각은 말도 못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6 끝나고 나서 박정희가 죽었을 때 예. 그때 주한 일본 대사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한 일본인이 예. 그렇게 썼죠.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일본 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 일본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 박정희를 뼈도,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예. 일본인 제국주의의 군인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의 이제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 우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적으로다가, 그죠? 예.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니까, 예, 예. 그걸 이제 때로는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전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친일파이고 이 사실은 캐비넷에 뭐 9억 5천 나머지 돈들이 얼마 거의 그 비슷한 금액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집무실 안에만 현찰로 1970년대 당시에
거의 20억 이상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20억 이상의. 예. 그때 당시에 집안채 값이 100만 원이면 집안채를 사던 시절인데 서울에서 그런데 그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것도 현찰로 있으니 그 위에 채권이라든가 스위스의 비밀금고에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제가 2주 전에 프레이저 보고서 이야기할 때 그때 박정희 시대에 빼돌려진 돈이 박정희 개인 금고만 프레이저 보고서에 26억 달러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70년대에 26억도 아니고 26억 달러가 미국 정부에서 조사한 박정희의 개인 비용이라는 거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죠? 예, 예. 그거를 갖다가 박근혜가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아버지 죽고 나서 바로 몇 달 뒤에 영남대학교 이사가 돼요. 그리고 딱 그 이사된 지 그 1년도 안 돼갖고 이사장이 됩니다. 28살 나이에 대학 이사장이 된다. 그리고 그 영남대학은 교주 박정희의 창학 정신을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이 하나도 없이 명예로 다 되는 거냐. 물론 저 영남대학은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하고 합쳐진 걸 박정희가 이제 뺏어버린 건데, 예. 그럼 그 대학을 갖다가 아버지가 뺏은 것이면은 당연히 그것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 저는 그래서 도대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사고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게 박정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박정희가 만든 거냐면 제가 그 예전에 그 김종철 선생이 쓴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책을 좀 들여다보니까 예. 아주 재미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떤 대목이냐면은 박근혜하고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예. 박정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태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뭐 그때 당시 뭐 중앙정보부에서 그 최태민을 갖다 조사를 하고 뭐 최태민이 뭐 어디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뭐 이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성기 불발기 뭐 그런 얘기 제가 참 하긴 좀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도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뭐 한간에서는 그 박정희의 지시로다가 남근을 갖다 절단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루머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박정희가 어쨌든 최태민을 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국을 했는데 그 김종철 선생님 이제 글 보니까 그 친국을 한 게 맞더라고. 그러면은 친국을 했으면은 이 최태민을 갖다가 그럼 뭐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하던가 박정희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김재규가 올린 내용에 보면은 김재규가 재판 받을 때도 다 했던 최태민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최태민이 이제 완전히 그 나라 망칠 거니까 최태민 뭐 정리해야 된다. 박정희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박정희가 이 김재규 말도 제대로 안 믿고 오로지 자기 딸 이야기하고 이제 최태민 이야기만 듣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최태민이 그럴싸한 거야. 그래서 거꾸로 그 전에 박근혜가 구국봉사단의 명예총재고 최태민이 총재였는데 거꾸로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앉히면서 구국봉사단의 힘을 더 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활개를 치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 중에 매우 흥미로운 것이 당시 박정희가 최태민을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중용이라면 중용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거를 하지 않고 그에게 더 힘을 실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하고 최태민이 엄청 다니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최태민이 박정희한테 재산을 빼돌리는 그 박정희의 재산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최태민, 박정희가 3자가 모여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충분히 박정희의 재산을 갖다가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리는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 목록과 관련해서
최태민이 자기의 딸 최순실한테 다 알려준 것이고, 그 최순실이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박근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저께 뉴스에도 나오지만, 삼성동 그 박근혜 집을 갖다가, 최순실이가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태민하고 박근혜하고 했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비청렴성, 그러니까 청렴하다라고 뻥치는, 막 농가에 앉아갖고 막걸리 먹고 막 이러는 모습들 있죠. 그러면서 막 그 청와대에서 막 뛰는 모습들 말이야. 이런 걸 허위로 조작하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엉터리로 가짜로 만들어내고 뒤로 어마어마하게 사적 이익을 챙기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의 공통된 점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들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 사람 다 패망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아버지를 갖다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 0.001%의 마음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에만 그야말로 몰두했던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단 하나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부녀가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이 두 부녀가 왜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폐악을 끼친 존재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이들이 돈을 많이 훔치고 안 훔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바로 거짓을 진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짓을 갖다가 반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한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거꾸로 국가 권력을 잡고서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청산을 갖다가 해야지 국가가 온전하게 바로 서는데 이들이 18년 플러스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청산을커녕 이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폐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정의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감옥 가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는 요즘 악마들이 너무 많아요. 악마들이. 참 그렇네요, 제가. 이런 악귀를 이제 청산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의 이 아침이 그 악귀 청산에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는 요즘 악마들이 너무 많아요. 악마들이. 참 그렇네요, 제가. 이런 악귀를 이제 청산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의 이 아침이 그 악귀 청산에 결단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루머도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박정희가 어쨌든 최태민을 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국을 했는데 그 김종철 선생님 이제 글 보니까 그 친국을 한 게 맞더라고. 그러면은 친국을 했으면은 이 최태민을 갖다가 그럼 뭐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하던가 박정희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김재규가 올린 내용에 보면은 김재규가 재판받을 때도 다 했던 최태민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최태민이 이제 완전히 그 나라 망칠 거니까 최태민 뭐 정리해야 된다. 박정희한테 복을 올렸는데 박정희가 이 김재규 말도 제대로 안 믿고 오로지 자기 딸 이야기하고 이제 최태민 이야기만 듣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최태민이 그럴싸한 거야. 그래서 거꾸로 그 전에 박근혜가 구국봉사단의 명예총재고 최태민이 총재였는데 거꾸로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앉히면서 구국봉사단의 힘을 더 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활개를 치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 중에 매우 흥미로운 것이 당시 박정희가 최태민을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중용이라면 중용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거를 하지 않고 그에게 더 힘을 실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하고 최태민이 엄청 다니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최태민이 박정희한테 재산을 빼돌리는 그 박정희의 재산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최태민, 박정희가 3자가 모여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충분히 박정희의 재산을 갖다가 스위스은행으로 빼돌리는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재산 목록과 관련해서 최태민이 자기의 딸 최순실한테 다 알려준 것이고, 그 최순실이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박근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저께 뉴스에도 나오지만 삼성동 그 박근혜 집을 갖다가 최순실이가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태민하고 박근혜하고 했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비청렴성, 그러니까 청렴하다라고 뻥치는 막 농가에 앉아갖고 막걸리 먹고 막 이러는 모습들 있죠. 그러면서 막 그 청와대에서 막 뛰는 모습들 말이야. 이런 걸 허위로 조작하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엉터리로 가짜로 만들어내고 뒤로 어마어마하게 사적 이익을 챙기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의 공통된 점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들 아니게 세차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일설에는 뭐 이 닭을 털어서 죽이는 뭐 거기에 넣었다고 하는데 문명자 회고록에는 그 폐차장에서 차 안에다 가둬놓고 박정희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위에 엄청난 폐차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정말 잔인하게. 예,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이제 이 청와대 박정희 집무실에 있는 비밀금고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전두환은 비밀금고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치부는 가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문명자 회고록에 의하면은 당시 그 비밀금고가 3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박근혜를 주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이제 그 같이 12.12 쿠데타 세력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1.6 이후에 바로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그걸 갖다가 꿀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12.12 쿠데타를 위한 준비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명자 회고록에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그 내용들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박정희가 결코 청렴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부정의 어떤 자금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었다.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성을 안 해요. 읽어드리려고. 박근혜 자서전 141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아버지의 피 묻은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빨면서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을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전해준 아버지의 옷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수술한다고 여기저기 찢어놓아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옷을 보고 있자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몇 년 전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빨던 기억이 스쳐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분도 아니고 부모님 모두 총탄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가혹한 이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핏물이 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옷을 빨며 남들이 평생을 울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니 근데 뻥 같은데요. 아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몸에 착용하던 유품들 피투성이가 된 이거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고. 뻥이지. 뻥이죠 한마디로. 지가 왜 빨아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할 때
이때 이제 뭐 이렇게 썼던 이제 자서전들인데. 네, 뻥이죠? 아니, 근데 어쨌든 자서전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게 뻥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이, 뻥이야. 내가 봤을 때 뻥인 것 같아. 이제 때로는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전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친일파이고 이 사실은 캐비넷에 뭐 9억 5천 나머지 돈들이 얼마 거의 그 비슷한 금액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집무실 안에만 현찰로 1970년대 당시에 거의 20억 이상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20억 이상의. 예. 그때 당시에 집안채 값이 100만 원이면 집안채를 사던 시절인데 서울에서. 그런데 그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것도 현찰로 있으니 그 위에 채권이라든가 스위스의 비밀금고에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제가 2주 전에 프레이저 보고서 이야기할 때 그때 박정희 시대에 빼돌려진 돈이 박정희 개인 금고만 프레이저 보고서에 26억 달러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70년대에 26억도 아니고 26억 달러가 미국 정부에서 조사한 박정희의 개인 비용이라는 거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죠? 예, 예. 그거를 갖다가 박근혜가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아버지 죽고 나서 바로 몇 달 뒤에 영남대학교 이사가 돼요. 그리고 딱 그 이사된 지 그 1년도 안 돼갖고 이사장이 됩니다. 28살 나이에 대학 이사장이 된다. 그리고 그 영남대학은 교주 박정희의 창학 정신을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이 하나도 없이 명예로 다 되는 거냐. 물론 저 영남대학은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하고 합쳐진 걸 박정희가 이제 뺏어버린 건데. 예. 그럼 그 대학을 갖다가 아버지가 뺏은 것이면은 당연히 그것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저는 그래서 도대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사고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게 박정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박정희가 만든 거냐면 제가 예전에 김종철 선생이 쓴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책을 좀 들여다보니까 예. 아주 재미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대목이냐면은 박근혜하고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예. 박정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태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최태민을 갖다 조사를 하고, 최태민이 어디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이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성기 불발기? 그런 얘기 제가 참 하긴 좀. 아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박정희의 지시로다가 남근을 갖다. 예. 근데 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 이 사람이 예.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너무나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 아버지가 근대화의 기수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음해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그 일에 대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또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보안사령관 했던 강창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죠. 그죠? 민주당에서, 예. 예. 그것도 황당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유치린 선포하기 한 달 전에 예. 박정희가 잠깐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갔더니 박정희가 거기서 탁 일본 군복을 입고 예. 그리고 가죽 신발을 탁 신고 왼손에 일본 군도를 딱 차고 오른손에 가죽 채찍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가 기분 좋을 때는 옛날 생각하면서
일본 군복 입고 예. 칼 차고 그리고 일본 노래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 거기에 더해서 가죽 채찍을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게 이런 골수 친일파가 어딨냐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말도 못하게 친일파인 거죠. 오죽 대단했으면 예전에 그 오노라고 하는 일본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 오노가 박정희 취임식하고 나서 한국에 왔다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박정희와 나는 부자관계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친일행각은 말도 못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6 끝나고 나서 박정희가 죽었을 때 예. 그때 주한 일본 대사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한 일본인이 예. 그렇게 썼죠.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일본 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 일본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 박정희를 뼈도,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일본인 제국주의의 군인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의 이제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 우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적으로다가, 그죠? 예.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니까, 그걸 유경수랑 친했어요. 예. 그러다가 참선 개헌하고 유신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문명자 선생하고 문명자 선생 남편이 반박정희의 기치를 들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백악관에 기자로 출입하면서 백악관의 최장기 출입 기자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언론인이에요. 이 문명자 선생이 쓴 책이 내가 겪은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박정희 시대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가령 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한다면은 예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지금처럼 이제 올림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앞니마를 이 머리로 가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바로 이제 그 DJ하고 대통령 선거 붙었을 때였거든요, 박정희가. 그래서 그때 이호 여사가 김대중 당시 후보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안에서 보던 이제 유경수 이분이 야, 나도 이거 남편 열심히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비서실에다가 각하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각하가 지금 대전에서 유세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경수가 그럼 나도 각하를 위해서 도움 주러 가자. 그러고 이제 간 거죠. 너무나 당연한. 김종필 증언에 의하면 유경수도 아주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잔인무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뭐 하여튼 그 얘기까지는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이 내용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갔더니 각하가 대전에서 유세를 안 하고 호텔에서 쉬고 계신다는 거, 유성호텔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각하를 빨리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서실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박정희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하고 섹스 생각을 거기서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유경수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서로.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알몸으로 일을 벌이고 있던 박정희가 그 유경수를 보자마자 열받아가지고 옆에서 그 재터리를 들고 그대로 유경수 얼굴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유경수가 그 재터리를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다 이제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든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맨날 올백으로 넘기면서 올림머리하고 귀부인처럼 있었는데, 이 상처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니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로 이제 바꾼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박정희의 유성 재터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터리 사건이 그 뒤에 뭐, 넘버3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재털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아마 그 원조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 뭐 또 김영욱의 죽음에 대해서도 문명자 회고록에 나오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김영욱이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와가지고 박정희가 서울 인근에 있는